8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지표 호전 등의 영향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최근 강세가 이어져 주요 지수들이 주간 단위로는 5에서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유로화 유지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31% 올랐고 프랑스는 0.23% 상승한 가운데 독일 증시는 0.64% 올라 심리적 고지선인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계속되는 중동 지역 긴장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2센트 오른 96달러 1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한 95.8을 기록했고 미국의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3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또다시 사상 최고 주가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올 가을 출시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7% 상승해 주가는 644달러 13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수도권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죠. 아침 출근길에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 6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역시 긍정적인 재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기술적 부담감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유럽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남아있는지 일정들 살펴봐드리고 주말 동안 나왔던 이슈들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지표들 살펴보기 전에 스페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 시장이 구제 금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동안 스페인 라호이 총리는 추가 구제 금융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왔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마드리드 시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오늘부터 이 시장의 발언 내용에 영향권이 나올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7일 날 스페인의 아나 보테아 마드리드 시장이 유로파 프레스 회견을 통해서 스페인이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인 국민당의 현재 고위 관료가 공식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본격적인 구제금융에 대한 내용을 코멘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라오이 총리가 특별히 반응이 없자 푸블리코 등 스페인의 주요 언론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비중 있게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라오이 총리가 이 아나보테아 마드리드 시장의 본격적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촉각을 좀 더 곤두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차적으로 최소한 스페인이 본격적인 구제금융에 들어갈 경우 3천억 유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최대 6,500억 유로까지 현재 시장은 관측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더라도 현재 9월 12일까지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유로 안정화기구 설립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확정 판결로 나온 이후에 들어가는 게 수순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날 미국에서는 경기 선행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하죠. 네, 주말에 나온 경제 지표는 미국 증시의 상승을 북돋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 특히 경기 선행지수 지표격의 내용들이 비교적 호조세로 나오고 있다는 점,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7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8월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73.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7월에는 72.3이었는데요. 이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인 72.4보다도
현재 좋은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95.8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0.4% 상승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6월에는 0.4% 내린 수치에서 7월에는 상승세로 돌아선 수치라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최근 경기 선행지수 격인 8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지난주에 발표됐던 7월 건설과 관련된 주택 착공 건수 이런 부분도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9월 달에 있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적인 QE3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현재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골드만삭스와 UBS 등은 9월 회의에서 QE3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QE3를 나올 정도로 급박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쪽 소식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와 함께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경제 지표로는 이제 PMI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유로권의 정상들이 잇따라 회동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한 해법 이런 점에서 구체적인 새로운 윤곽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점이 이번 주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1일에 우리 시간으로는 22일이 될 텐데요.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연방준비위원들이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 있는가 이런 점이 관심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로존으로 건너가면 그리스의 사마라스 총리가 21일 장클로드 융커 EU 상임의장과 아테네에서 회동을 가진 이후에 24일에는 베를린으로 이동해서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나누고요. 25일에는 파리를 방문해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됩니다. 현재 그리스 사마라스 총리는 2013년과 14년 현재 115억 유로 규모의 긴축 이행을 2016년까지 2년 정도 연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에 대해서 아주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회담의 성과를 내는 것이 그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3일에는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같은 날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요. 유로존과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로 인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이런 점도 관심 포인트라고 하겠고요. 이번 주는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21일 베스트바이, 22일에는 휴렛 패커드 등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 시즌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는 그 애플의 삼성전자와 관련된 현재의 판결 내용, 그 다음에 최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주가 이런 점도 같이 관찰할 대상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최근 국제 유가가 96달러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죠. 이 추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백악관이 전략 비축류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봤더라고요. 네, 예상보다 빠른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 전략 비축류 방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그 전략 비축류 방출 카드를 만지게 된 것은 역시 11월 6일 있을 미국의 대선에 있어서 최근 갤런당 4달러 이하로 들어갔던 휘발유 가격의 움직임이 비교적 나쁜 추세로 움직이게 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미리 이런 카드에 대한 현재 검토 여부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전략 비축류 방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확인해 줬고요. 그렇지만 현재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원유 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전략 비축류 방출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현재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WTI 서부 텍사스한 9월 인더분 가격이 9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주만 유가가 3.4% 오르는 등 최근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점도 현재 백악관이 촉각을 곤두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유가가 1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갈 경우 현재 프랑스와 미국이 전략 비축류 방출과 관련된 회담을 이미 나눈 것으로 언론에 현재 내용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미국이 조금 더 다급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하죠. 과연 이 소식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버블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단, 이런 점에 고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월과 7월 중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기조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 고위 관료 쪽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율로 보면 베이징은 0.7% 올해 내렸고 상하이도 1.5% 내리는 등 아직까지 주택 가격의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6월에 25개 대시의 주택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7월에는 70개 도시 중 49개 도시의 가격이 오르면서 약 2배의 도시들이 현재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부동산 가격을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빠르면 이달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하드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전일장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6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25.09포인트 상승한 13,275.20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P 역시도 2.65포인트 상승한 1,418.16으로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14.20포인트 상승해서 3,076.59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기 지표가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개선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 역시 신제품 출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시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메르켈 총리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럽 경기 부양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증시를 좀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여기 약간 발목을 잡는 거는 스페인 관련돼서 은행 부실이 좀 최고치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좀 발목을 잡았는데요. 스페인에 관련돼서는 지금 구제금융 자금을 스페인 부실 채권에 자금을 좀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좀 증시는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 증시 역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독일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7,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7,040.88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지수 역시도 0.3에서 0.6%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역시나 독일 총리의 발언에 의해서 그리고 ECB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의해서 유럽 증시를 유럽 정책을 부양시키겠다. 유럽의 경제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애플의 신고가를 쓰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폭이 더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제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 애플과 반대되게 삼성전자는 3%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6주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단은 공포와 이제 투자 우려감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반등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전고점의 위치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금 투자를 하셔야 될 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냐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요.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에 다다랐죠. 그만큼 일단 어느 정도의 당분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로 한번 보시더라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느 정도의 반등폭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1950포인트를 깨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만큼 19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지지점이었는데 일단 지수에 약간 왜곡성을 조금 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락폭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조금 유지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일단은 저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정유주,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신다면 일단 실적 개선주를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방금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 말씀대로 네. 코스피 지수가 약간 왜곡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4% 11.37포인트 내렸죠. 1946.54로 마감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매도세, 기관의 삼성전자의 강한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의 삼성전자의 강한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좀 왜곡이 됐습니다.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많이 보이면서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가는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제지표
해외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살아난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 소비가 살아날 수가 있고, 소비가 살아난다면 그만큼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관련돼서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총리들 또 만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록도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950선이 가장 큰 저항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역시 국내 지수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1950선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9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으면서 5조 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게, 재밌는 부분은 유럽 자금, 특히 영국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영국 자금은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저금리 국가의 통화를 가지고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조금 더 국내 증시가 매력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상승을 했죠. 6째 상승 내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94포인트 상승한 487.26으로 상승폭으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좀 기대감이 많죠. 코스피가 지난번에는 과거에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살짝 오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반대로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조정 보일 때 다시 코스닥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개인의 차익 매물만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조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 약세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의 3.7% 급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였지만 그 외 경기 민감주는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업종별 흐름 좀 살펴드리면요. 코스피 강세업종, 유럽 경기 부양 기대감이 말씀하신 대로 화학주, 조선주, 그다음에 철강주, 그리고 전기가스,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락한 업종은 전기전자,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전기전자가 좀 많이 빠졌죠. 전기전자, 그리고 음식료, 운수창고, 은행업종, 이런 부분들은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대형주들이 좀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3% 넘게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볼 텐데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흐름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전문위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130만 원을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로 일관을 했었는데, 그만큼 지지점을 먼저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점을 찾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올라왔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급하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자에 대한 우려감보다는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계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수에 대해서 그만큼 비중이 컸기 때문에 큰 하락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너무 투자에 대한 경각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매수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들어서 정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일단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업에 대한 정제 마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SK이노베이션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갭이 많이 있습니다. 갭이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음이 급한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죠. 하지만 그만큼 갭은 언젠가는 또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지금 자체는 흐름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유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변곡점 위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수 포인트를 좀 더 잡으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그래서 장중에 눌림목 매매를 조금 해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두 종목 흐름 살펴봐 드렸습니다. 윤경수 차장님,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흐름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강세 업종 먼저 살펴드리면요. 운송, 금속, 인터넷, 기계장비, 그리고 정보기기, 테마주 관련돼서는 철도주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남북 관련된 이런 좀 호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철도주 관련주가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피팅 업체들도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락한 업종은 오락문화, 종이제조, 그리고 화학과 비금속, 그다음에 출판 매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이런 업종들이 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개선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요일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군을 한 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SM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죠. 그래서 SMCNC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상당히 이슈가 됐죠. 강호동 씨하고 신동엽 씨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권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수상 일단은 차트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요. 대부분의 물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 2,300원대하고 2,400원대 이 사이에 대부분 다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 3,700원대. 그래서 아무리 뭐 파도가 세게 흔들렸더라도 기본적으로는 4,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확실하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한 번씩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적인 성공 좀 전략이라고 하죠. 전략 네. 부분을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 대신 비중 조절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내외로 꼭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볼 텐데요. 윤경수 차장님, 코스피 쪽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매매 동향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외국인은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기아차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현대차, 기아차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은 NHN 그리고 KT, 현대글로비스, NC소프트, 현대위아순인데요. KT는 아무래도 경기방어적 성격이 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신주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KT 역시도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 상위 종목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의 매도 종목이 기관의 매수 종목이랑 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NHN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KTNG, 락앤락은 중국발 우려가 조금 더 나오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기관 삼성전자 많이 팔았죠.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고요. SK하이닉스, 기아차,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팔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약간의 루머가 좀 있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랩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요.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물론 루머긴 하지만 이런 랩 관련된 회사에서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역시나 차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 많이 갖지 않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투신권에서 또 매도가 많이 나왔고 투신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펀드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펀드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국내 펀드에는 삼성전자가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삼성전자가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차 군단의 지속적인 상승 랠리는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도 정리해 볼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윤경수 차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덧붙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네. 거래원 입체 분석 같은 경우를 좀 상당히 많이 보죠. 그 중에서도 브레인 거기서 좀 많이 쓰는 증권 기자가 있었죠. 거기서 매도세가 대량 나오면서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이슈가 루머가 좀 돌았다. 그렇게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1위가 일단 게임빌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강밴드, 그리고 메디톡스 다음 순으로 매수세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CJ 오쇼핑, 그리고 SM, 그리고 성우하이텍, 그리고 CJ 같은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 오쇼핑,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리고 SFA, 덕산아이메탈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네오위즈 게임즈, AP 시스템, 그리고 유진테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상위 종목군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어느 정도의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매출처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지나치지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매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3분기에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조금 조심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금요일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예, 금요일날 그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좀 발표해서 시장의 흐름과는 또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SL이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로 전환하는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쇼크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유자들 같은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갑작스러운 그런 실적 쇼크였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주가가 또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L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6위의 램프 회사죠. GM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완성차 그런 메이커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이 갑자기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보자면 아직까지 GM양 매출이 좀 본격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현대모비스의 어떤 시장 침투 효과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산타페라든가 i30 이러한 신모델에 모비스의 램프를 좀 채택을 하게 됐죠. 그러한 부분이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직접적인 그런 실적이 좀 부진한 이유를 보자면 바로 이제 원가율의 상승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가 94.3%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재료비라든가 농업비 이러한 변동폭은 사실 좀 크지 않은 그런 상태로 좀 판단이 들고요. 경비가 좀 크게 증가한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 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 정확한 원인을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판단을 해야지만이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차 그룹에서의 어떤 그 교체 부분, 이 부분을 좀 봤을 때도 사실 이제 한 개 분기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주 고객사로 하는 법인의 실적이 좀 악화됐다는 점, 이런 부분도 이제 현대차 그룹과의 어떤 관계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더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이런 갑작스러운 실적의 쇼크, 그리고 현재 그러한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좀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하는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요. 지금 손절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실적인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그런 주가의 좀 어닝 쇼크 부분이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은 정확한 원인이라든가 현대차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주시를 하면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따로 제시해드리진 않고요. 이러한 보유자와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쇼크로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SL 대응 전략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오늘 이제 새누리당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동일벨트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1년도였죠. 작년 12월 달, 올해 초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로 좀 사실 분류가 좀 되면서 상당히 좀 급등락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고부 제품 종합 메이커 업체인데요. 이제 기업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현재 뭐 내수의 그런 상황은 좀 약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확장을 통해서 지금 매출액을 꾸준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장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중국 등의 어떤 후발주자들 이러한 기업들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가격 경쟁, 저가 제품과의 어떤 경쟁 이런 부분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사의 어떤 우수한 품질이라든가 뭐 기술 서비스라든가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업을 더 탄탄하게 하고 앞으로 뭐 시장을 더 확대를 해나가는 이러한 부분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개선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농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 건설, 기계 뭐 이렇게 다 많이 좀 분포가 돼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들이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실적 개선이 더 가속화되고 이럴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6월 1일 날이었죠. 접수한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돼서 지주사인 뭐 DRB 동일과 산업용 이제 제품,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 동일 고무벨트로 이제 분할해서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10월 1일 날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까 설명을 드린 그러한 대선 관련 테마 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는 분류가 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박근혜 관련 주들 경선 결과가 아무래도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박근혜 득표율이 한 80% 이상, 뭐 90% 크게는 90%까지 넘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아마 오늘 좀 변동성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 구조도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 뭐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적인 부분을 보고도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이평선이 다 수렴이 돼 있는 상태죠. 다 수렴이 돼 있는 상태 이후에 좀 추후에 발산을 할 수 있는 상승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7,800원, 전일 종가였던 7,800원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벨트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객들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틈을 악용해 은행들이 콜센터를 통해 자동 만기 연장 서비스를 해주면서 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잣대로는 중산층에 속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들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까지 밝힐 것을 요구해 최근 경제 민주화 흐름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국경쟁연합회가 우리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춘 글로벌 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춘이 분류한 47개 업종에 대해 올림픽과 같은 방식으로 순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공동 8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너스 통장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기 때 자동 연장 서비스를 활용했다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고객들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틈을 악용해 자동 만기 연장 서비스를 해주면서 고금리를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기 때 신용대출 자동 만기 연장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연장하는 고객들보다 0.5%에서 1%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신용대출은 최초 대출일부터 최장 5년 동안 1년 단위로 자동 만기 연장 서비스를 통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직장을 옮기거나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한 일부를 제외하고 은행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80~90% 고객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한 자동 만기 연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만기 연장 서비스는 심각한 맹점이 있는데요. 연장 서비스는 소득 증빙 자료로 이용되는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별도 증빙 서류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신 고객이 최초 대출을 받았던 시점에 제출했던 소득 자료에 기반해서 금리가 책정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객의 임금 상승분이나 자산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겠죠. 또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소득은 도리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러한 자동 만기 연장의 모순을 일종의 서비스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동 만기 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대신 편의성을 택한 만큼 보다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주요 경제 연구소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진단해볼까 하는데요. 한 보고서에는 국민의 절반이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성인 남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더니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자신을 중산층으로 분류한 응답자가 46.4%였는데요. 지난해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했던 내용을 참고해보면 중산층의 실제 중산층의 비율은 64% 정도였는데 주관적 중산층이 17%포인트가량 적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과 청년 실업, 스트레스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인적 자본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LG경제연구원의 대한민국 인적 자본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성장 저하가 뚜렷해지며 인적 자본 축적이 둔화되는 징후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신호는 출산율 저하인데요. 지난해 한국 출산율이 가입 연령 1인당 1.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았죠. 그리고 또 출산율 감소는 미래의 인적 자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소비 계층인 노령 인구만 늘어나서 저축률과 투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030년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7%까지 내려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청년 실업도 문제겠죠. 환란 이전 한국의 15에서 29세 평균 실업률은 평균 5.5%였는데 2000년대에는 평균 7.3%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청년 실업이 지속할수록 취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인데요. 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서 또 결국 적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잡으려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경우에 지난해 청년축 유사 실업자가 상실한 소득이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징후는 스트레스인데요. 한국 인구 10만 명당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2010년 1071명으로 10년 전 475명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자살률도 지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 손실이 이에 따라서 1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 총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정치권에서 대기업 총수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전 국회에서 추진됐던 사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 민주화 흐름에 맞물려서 다시 추진되는 모습이죠. 네,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추진이 됐었다가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었죠. 다만 이번에는 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좀 이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최근 사업보고서 기재 내용 중 임원 보수를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으로 바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원 모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이 아니라 총수를 비롯한 임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과 기준을 밝히라는 겁니다. 현행 사업보고서에서는 등기임원에 지급된 보수 총액과 이를
월 평균한 1인당 보수액만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한번 보면 2011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또 정문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4명의 등기 임원에게 총 84억 원, 1인당 21억 원을 줬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 총액만 가지고는 임원에 대한 통제 감시 기능이 떨어지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도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1992년과 2002년 이후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요. 일본도 부분 공시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온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런던 올림픽이 폐막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5위라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런데 만약에 개별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시장을 산업 올림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몇 위나 될까요? 이 전국경쟁연합회에서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정경련에서 포춘 글로벌 5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춘이 분류한 47개 업종에 대해서 올림픽과 같은 방식으로 순위를 분석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핀란드, 덴마크 등과 함께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산업올림픽 순위는 2011년 포춘 글로벌 500개 기업 중 47개 업종 내에서 매출 1에서 3위 기업을 각각 금은 동메달로 지정하는 식으로 매겨졌는데요. 산업올림픽에서 미국은 24개의 금메달을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이 2위, 독일이 3위, 중국이 4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전자업종에서 1위를 기록하며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메달 총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로 각각 5개, 3개를 기록한 영국, 이탈리아에 뒤져 종합순위 12위로 밀려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출전 기업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메달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13개 기업만이 포함되어 데 그쳐서 미국 132개, 또 중국 73개, 일본 68개, 독일 32개에 비해 현저하게 뒤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